한국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가 지금 중동 전역을 공포와 경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격률 30%라는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이란. 수십 년간 쏟아부은 국방 예산과 자존심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죠.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지역에선 도저히 믿기 힘든 이상현상이 포착됩니다. 모두의 하늘이 불타오를 때 유독 평온을 유지하며 다중 포화 공격을 완벽히 튕겨내고 있는 특정 구역들, 그리고 폭격이 이어지는 1000km의 죽음의 경로를 뚫고 단 한 명의 교민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외교관의 광기 어린 책임감, 적조차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든 대한민국만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 도대체 한국은 이란의 전쟁통 속에서 전 세계에 무엇을 증명한 걸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 방산의 미래를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막고 있기는 한 겁니까? 요격률 30%. 보고서 속 숫자는 이란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막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거였죠.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방어 체계에 돈을 쏟아부었고 그 체계는 국가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무기와 숫자는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르하드 카제미입니다. 이란 외교부에서 전략 분석을 26년째 해온 사람이죠. 서방도 경험했고 중국 쪽 채널도 다뤄봤습니다. 정보라는 건 결국 숫자예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 시각 저는 외교부 지하 분석실에 앉아 있었죠. 밤새 하늘 위에서는 뭔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저음의 폭발, 창문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 사이렌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어요. 울려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는 평소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밤사이 요격 기록, 탐지 수치, 피해 추정치. 저는 늘 하던 대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핵심 방어 구간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실질 요격 성공률 30%. 처음엔 당연히 오류라고 생각했죠. 이 체계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십 년치입니다. 그게 고작 30%라니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계산을 다시 돌렸습니다. 다른 팀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했고 시간대별 분산각까지 직접 재검토했어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비를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쓴 쪽이었어요. 기존 러시아제 방공망이 한계를 보이자 우리는 중국에서 최신 장비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이동형 레이더 YL-18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9B. 중국 측은 자신 있게 말했죠. 스텔스 전투기도 250km 밖에서 잡아낸다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서방에서 살 수 없으니까 중국밖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테헤란 핵심 거점마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여 대를 출격시키고 미국이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붓는 동안 그 레이더는 침묵했습니다. 탐지도 못했어요. 요격은커녕 경보조차 제대로 울리지 못했죠. 항공기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와 실전의 숫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30%라는 숫자는 통계가 아니었어요. 도시가 무너지는 속도였습니다. 현대 방공전에서 요격률 10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수십 발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고도로 쏟아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밀도가 체계를 압도하는 순간 숙련도도 장비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방어가 뚫린 구역은 단순히 폭발 몇 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력망이 먼저 흔들렸죠. 수도 남부 전체에 신호등이 꺼졌고 병원 3곳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도로 위에는 차량들이 멈춰섰고 통신 지연이 시작되면서 구호 요청조차 제때 전달되지 못했어요. 한 곳이 무너지니까 전부가 흔들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군사 분석에서 진짜 중요한 지표는 미사일을 몇 발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방어가 무너진 뒤에 국가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위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지 않아도 공식 발표를 듣지 않아도 시민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뚫리고 있다는 거요. 소리 없이 퍼지는 공포만큼 도시를 빠르게 마비시키는 건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요격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능의 붕괴였죠. 보고서를 덮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7명이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같은 숫자가 띄워져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체계로 오늘 밤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돌아가고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방공 담당관이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쏟아지는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옆자리 선임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체계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변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동시다발로 들어오면 탐지 단계에서 이미 포화가 걸려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이에 나머지가 뚫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 밀도의 공격을 실제로 막아낸 체계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죠. 방공 담당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실전에서 다층 방어를 유지하면서 동시다발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가요. 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가격도 문제지만 그쪽은 우리한테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눌렀습니다.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지금 체계를 계속 들고 가면서 매일 밤 이 숫자를 보자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체계를 보강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예비 전력을 끌어오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부 맞는 말이었지만 전부 늦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다음 공격이 예고돼 있었으니까요. 강한 척하는 것과 진짜 막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분석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 위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죠. 그날 처음으로 숫자가 저를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6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기준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돈을 쏟아부으면 안전해진다는 믿음. 강대국의 체계를 따르면 방어가 된다는 확신. 그 모든 게 그날 밤 보고서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에서 나왔던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짜 막아내는 나라가 있기는 한 건가? 그 질문의 끝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뜬금없는 연상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현장에 남아있던 나라. 우리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던 나라. 그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공포에 질린 채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했어요. 왜 우리는 뚫리고 저쪽은 버티는가? 그날 오후 저는 인근 전역의 방공 데이터를 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구역만 보고 있으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유형의 위협을 받은 다른 방어 구간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걸 나란히 놓고 봐야 했습니다. 공격 양상은 거의 유사했어요.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혼합된 복합 공격이었고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다중 목표를 동시에 노리는 패턴까지 같았죠. 전형적인 포화 공격 방식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방어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같은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늘은 무너졌고 어떤 하늘은 버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 방어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요격률이 눈에 띄게 높았거든요. 단순히 몇 발 더 맞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선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공격을 맞고 난 뒤 후속 대응으로 넘어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가 뚫려도 그 다음 층이 받아내는 구조였죠. 다층 방어라는 개념 자체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론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실전에서 동시다발 공격 한가운데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론을 아는 것과 현장에서 돌리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해서 회의실에 가져갔어요. 화면에 두 구역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우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방어선이 뚫린 지점이 빨간 점으로 가득했고
오른쪽은 대부분이 요격 완료 상태로 표시돼 있었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공 담당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숙련도 차이입니까? 장비 차이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장비가 먼저예요. 아무리 숙련된 인력이라도 체계 자체가 포화를 감당하지 못하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맞은편에 앉은 선임 분석관이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죠.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는 미국과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협력 위에 세워진 구조였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실시간 정보 연동까지 포함된 관계였어요. 우리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가 손 내밀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더 나은 방어를 보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체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 것이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전환해서 다른 구역 자료를 펼쳤어요. UAE 쪽 방어 구간 데이터였습니다.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쪽도 사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UAE 방어 구간 중 특정 구역들이 반복적으로 살아남고 있었어요. 다중 목표 공격에도 방어가 유지되고 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교전 기록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구역들의 운용 장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장비 이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러시아제도 아니었고 미국제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옆에 있던 후배 분석관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어느 쪽 장비입니까? 미국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장비 코드를 추적해서 재원을 열었습니다. 몇 초 뒤 화면에 뜬 정보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후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미국 무기가 아닌데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이다. 한국요? 천궁.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방어체계야. 회의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맥락에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방공 담당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게 지금 이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살아남은 구역들, 방어가 유지된 구역들, 그 목록 끝에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죠. 한국? 우리가 알던 그 한국?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분석 대상에 제대로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도 아니었고 외교적으로 깊이 얽힌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니까 우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어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편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놓고 적으로 돌린 적도 없었죠. 생각해보면 그건 꽤 드문 일이었어요. 국제관계에서 26년을 일하다 보면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게 이 세계의 기본 문법이라는 거죠. 제재가 시작되면 전화를 안 받는 대사관들, 분쟁이 터지면 하루 만에 짐 싸는 기업들.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에 딱 맞지 않는 나라였어요.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어중간함이 오히려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떠났습니다. 한국은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안전한 나라는 아니었죠. 하지만 굳이 등을 돌릴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던 겁니다. 예전에 누군가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만은 이상하게 선명했죠. 한국은 끝까지 남는다고.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이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분석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올 일 자체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의 한가운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나 기억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먼저였어요. 결과가 먼저 말하고 있었죠. 분석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화면 위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이미 넘어가 있었죠. 그날 이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들여올 수 있는가를 먼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가 실제로 살아남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분석관입니다. 데이터 한두 개로 결론을 내리는 건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어요. UAE 방어 구간에서 확인된 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그걸 구분하려면 더 넓게 봐야 했죠. 저는 중동 전역의 방어 데이터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자료부터 손을 댔어요. 각국의 방공 운용 기록, 군사 전문 매체의 분석 보고서, 국제방산학회에 공개된 실전 평가 자료까지 하나씩 정리하고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 보고를 뒤졌어요.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온 조각난 정보들, 비공식 루트로 도착한 현지 관측 자료, 때로는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단편적인 기록들이었죠.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나오는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조각을 이어붙이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26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 그 감각만큼은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변수를 하나씩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형을 봤어요. 사막 평지와 도시 밀집 지역에서 방어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한 거거든요. 지형이 유리한 구역이 살아남은 것이라면 장비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지형 조건의 구역들만 추려서 다시 비교했어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력 숙련도였죠.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교전 기록에서 대응 시간, 판단 속도, 연속 교전 횟수를 비교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구역이 더 잘 막아낸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숙련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교전 시간대도 확인했어요. 야간 공격이 집중된 구역과 새벽 기습을 받은 구역, 이런 조건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으니까요. 탐지 범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더 커버리지가 넓은 구역이 당연히 유리하거든요.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지형을 지우고 숙련도를 지우고 시간대를 지우고 탐지 범위를 지웠어요. 모든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가 남았어요. 운용 장비. 설명이 될 만한 다른 변수들은 전부 걸러졌는데 장비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살아남는 구역들, 다중 목표 공격에도 방어가 유지되는 구역들, 교전 후에도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구역들. 그 목록을 쭉 따라가면 끝에 같은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산 시스템. 저는 그 결과를 회의 자료로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화면을 띄우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선임 분석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변수 통제는 확실합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부 했습니다. 지형, 숙련도, 교전 시간, 탐지 범위. 설명이 될 만한 건 다 걸렀어요. 그런데도 남는 게 장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방공 담당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남들이 써서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저도 그 문장을 내뱉고 나서야 그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지로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도입을 검토한 적도 없었죠. 26년 동안 방산 분석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 회 테이블 위에 올라온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군사정보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 건 이론이나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거든요. 자국이 도입했느냐보다 타국이 실전에서 써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게 훨씬 무거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최근 한국 방산이 중동과 유럽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납기가 빠르다든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솔직히 그런 건 후발 방산국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흔히 내세우는 장점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전 운용 적합성이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전시회에서 잘 보이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한국이 그 두 번째 기준, 실전에서 살아남는 쪽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후발국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쪽 그 결과를 만든 이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외교 채널 쪽에서 오래 일한 마수드 선배였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과묵한 사람이었죠. 마수드 선배가 나란히 걸으며 낮게 물었어요. 카제미 자네 한국 이야기하던데. 혹시 그 나라가 예전에 여기서 뭘 했는지 알고 있나? 방산 수출 말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마수드 선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무기 팔기 훨씬 전부터야. 여기가 지옥이었을 때 다들 짐 싸고 떠날 때 끝까지 안 간 사람들이 있었어. 자네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 나라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일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마수드 선배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무기 성능이 아니라 그전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건지, 숫자로는 안 보인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마수드 선배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려 한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분석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산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가 떠 있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결과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마수드 선배의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숫자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 무기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에 대한 무언가가 이 지역에 남아있다는 느낌. 아직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데이터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름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전장에서 답이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 뒤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처음 그 문장을 접한 건 정보 보고서 끝에 붙은 짤막한 주석에서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장 수집 정보였죠. 전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장이 꽤 흘러다녀요. 근거 없는 속설, 병사들 사이에 퍼지는 미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 저는 그런 걸 정보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분석에는 쓸모가 없는 걸러내야 하는 잡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다른 경로에서 같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들어온 보고였어요. 현장 접촉 요원이 수집한 정보 끝에 거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같은 문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보고서에서 나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거든요. 정보 분석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독립적인 출처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노이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겹치면 신호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흘 뒤 세 번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정보 쪽이었어요. 교전 구역 운용 분석 보고서 안에 타격 우선순위 목록과 관련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들이 반복적으로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구역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한국 관련 시설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 3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한 화면에 모아놓고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왜 한국은 제외되는가? 왜 이 문장이 반복되는가? 왜 서로 다른 정보망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경고가 올라오는가? 그 질문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예상한 반응이었죠. 한국이 타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군사 작전에서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건 그 나라가 극도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건드릴 가치가 없다는 뜻인데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26년 동안 쌓아온 분석 체계에 출처도 불분명한 현장 속설을 끌어들이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 하나가 낮게 입을 열었어요. 그쪽 구역은 이상하게 피해가 적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봅니까? 선임 분석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교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렬해봤습니다. 한국 관련 시설 반경 일정 거리 안의 피격 빈도가 다른 구역 대비 눈에 띄게 낮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열어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 관련 시설과 인접한 지역들은 반복적으로 타격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죠. 주변부 피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격 대상으로 지정된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의도인지 우연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타격 우선순위라는 건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거든요. 군사적 효율성, 정치적 리스크, 후속 외교적 파장까지 전부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한국이니까 피했다라고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을 건드리는 것의 비용을 따져봤다는 뜻이거든요. 건드려서 얻는 군사적 이득보다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건 막연한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판단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손익 계산이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패턴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미 전략적 계산의 대상이 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방공 담당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까? 선임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분석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밖에 알려지면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되거든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보 분석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조사하고 있느냐가 곧 의도의 표현이 되거든요. 한국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 자체가 외부에 우리의 관심사를 노출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제가 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틀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적이라면 적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동맹이라면 동맹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도 아니었거든요. 적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한 나라도 아닌 그 어중간한 위치가 오히려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정보 판단이 아니었어요.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실로 돌아와서 혼자 작업을 계속했어요.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현실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문장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해 봤어요.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가장 최근 보고까지.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했죠. 이 문장은 특정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낮은 빈도로 계속 존재해 왔어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라면 대응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다면 그건 우리의 분석 체계 자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전장에서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이미 계산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군사적으로 위협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드렸을 때의 비용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무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위치가 만들어낸 무게였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별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분석이 아니라 개인 기록이었어요. 아직 회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마수주 선배가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었어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과묵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급한 건 아닌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얼굴이었어요. 카제미 지금 시간 되나? 됩니다. 왜요? 통신실 와봐. 지금 교신 잡히는 게 있어. 통신실은 분석실에서 2개 층 아래에 있었어요.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비암호화 교신이 모니터링되는 곳이죠. 우리가 직접 도청하는 건 아닙니다. 개방 주파수로 흘러나오는 교신을 수집하는 거예요. 전시에는 이런 교신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실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수드 선배가 통신실 안쪽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기, 한국 대사관 쪽 교신이야. 화면에는 교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통신실 담당자가 핵심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 메모해 두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처음 몇 줄은 일반적인 철수 진행 상황처럼 보였어요. 교민 이동 현황, 차량 배치, 경유지 도착 시간. 어느 나라든 위기 때 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어디에 있고 현재 이동 가능한 상태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족 단위인지 단독인지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야. 마수드 선배가 낮게 말했어요. 작전이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빠져나가라고 지시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해서 시간대별로 이동 순서를 배정하고 경로의 매 구간마다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경로 거리가 언급됐을 때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1000km가 넘었거든요. 폭격이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검문소를 거치고 위험 구간을 우회하면서 교민들을 안전지대까지 이동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 거리를 지금 상황에서 이동시킨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마수드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어. 교신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경유지 도착 확인, 차량 상태 보고 다음 구간 출발 시간.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신실 담당자도 평소와 다른 집중력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26년 동안 이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의 교민 철수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패턴이에요. 위기 단계가 올라가면 권고 발령을 내리고 항공편을 마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대사관을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직원들부터 빠지는 거죠. 그게 외교의 현실이거든요. 자국 외교관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교신 속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끝까지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신이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저와 마수드 선배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통신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죠. 그때 새로운 교신이 올라왔습니다. 인원 확인 중.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1000km 위험 경로를 통과시킨 뒤 한 명 한 명의 도착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몇 초 뒤 다음 줄이 떴습니다. 한 명 미확인. 통신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수드 선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한 명이 빠졌습니다. 경로 어딘가에서 연락이 끊긴 교민이 한 명 있었어요. 차량 이동 중이었는지 검문소에서 분리됐는지 상황은 교신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마수드 선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상황에서 한 명을 어떻게 찾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는 한밤중에 1000km 경로 위에서 사라진 한 명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잠시 교신이 끊겼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체감으로는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교신이 올라왔습니다. 외교관 한 명 현장 이동.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어요. 마수드 선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외교관이 차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사라진 교민을 찾으러 직접 나간 거예요. 마수드 선배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종류의 감정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야. 마수드 선배가 말했어요. 선택이지.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차 안을 벗어나 폭격이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 사라진 한 명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본국에서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에도 그런 항목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통신실 안에 있던 3명 모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교신은 간헐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동 중인 것 같았지만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 15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시간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교신이 떴습니다. 전원 확인 완료. 마수드 선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찾은 거였어요. 폭격이 떨어지는 그 도로 위에서 사라진 한 명을 진짜 찾아낸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신이 올라왔습니다. 외교관 잔류. 저는 그 두 글자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잔류. 교민은 전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1000km 경로를 관통하는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사라진 한 명도 찾아냈죠.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떠나도 되는 거였어요. 본국에서도 분명 복귀를 권했을 겁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나라에 외교관을 남겨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떤 나라든 그 시점에서는 철수시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외교관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 간 문제가 되거든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당연한 판단이죠. 그런데 남았습니다. 마수드 선배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떠날 수 있었어. 임무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남았습니다. 통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외교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미국의 제재 대상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예요. 여기에 남는다는 건 다른 나라에 남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럽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잔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안전 인프라가 있으니까요. 동맹국에 남는 것도 이해됩니다. 자국을 보호해줄 체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란은 아니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고 전력이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나라.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나라. 여기에 남는다는 건 본국에서 어떤 지원도 빠르게 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만약 상황이 더 나빠져서 대사관이 고립되면 그 외교관은 그야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았어요. 왜? 저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어떤 정부도 전쟁 중인 제재 대상국에 자국 외교관을 남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거든요.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마수드 선배가 의자를 돌려 저를 봤어요. 카제미. 2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전쟁 중에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남겠다고 선택한 외교관을 본 적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없어. 마수드 선배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떠나는 건 비겁한 게 아니야. 정상인 거지.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남는 건 다른 문제야. 남는 건 이 나라에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 그 말이 통신실 안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나를 이해했어요. 그 외교관이 왜 남았는지를. 교민 철수는 끝났지만 이란에는 여전히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 기업 현지 직원, 혼인으로 연결된 가정, 교민 명단에는 없지만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는 사람들. 공식 임무는 끝났어도 그 사람이 느끼는 책임은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가 지킵니까? 어쩌면 그 외교관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보고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교신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죠. 떠나지 않는다는 행동 자체가 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석실로 돌아와 한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방어체계의 성능. 반복되는 경고 문장. 그리고 오늘 폭격 속에서 한 명을 찾으러 나간 외교관과 전쟁 중인 나라에 남기로 선택한 또 한 명의 기록. 숫자와 전략과 계산의 영역에서 시작된 분석이 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과거 기록을 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폭격 속에서 한 명을 찾으러 나간 외교관, 임무가 끝났는데도 남기로 한 선택. 그리고 마수드 선배의 말. 숫자만 봐서는 안 보인다. 이게 그 나라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체계, 적조차 건드리기를 꺼리는 경고, 전쟁 중에도 떠나지 않는 외교관. 이 모든 게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강대국도 아니고 이 지역의 전통적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외교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 기록을 시간순으로 검색했어요. 최근 자료가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래된 기록부터 봤습니다. 분석관의 습관이죠. 현재를 이해하려면 시작점부터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였어요. 오일 머니가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죠. 도로, 항만, 발전소, 주거단지.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몰려왔어요. 유럽, 미국, 일본 어디서든 돈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위험이 올라가거나 정세가 흔들리거나 제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그 시점에서 떠났어요. 계약이 남아있어도 위험을 이유로 철수했죠.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람을 빼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논리로 보면 맞는 결정이에요. 위험 대비 수익이 안 나오면 빠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기록 속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위험이 높아져도 떠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맡은 공사를 끝내는,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은 걸 현장에 남기고 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기록을 넘기면서 한동안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어요. 제재 시기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관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뀐 시기였죠. 외교 채널은 하나둘 닫혔고 경제협력은 동결됐으며 많은 나라들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이란과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였거든요.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빠르게 손을 뗐어요. 전화를 안 받는 대사관, 회신이 없는 이메일, 슬그머니 사라지는 합작법인. 저는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놓고 우리 편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죠.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한국은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인도적 교역 채널은 살려뒀고 문화교류는 축소하되 완전히 닿지 않았으며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접점을 조용히 유지하고 있었죠.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마수드 선배의 말을 떠올렸어요. 무기 팔기 훨씬 전부터야. 맞았습니다. 청궁이니 방산 수출이니 그건 최근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서 쌓아온 기록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더군요. 수십 년에 걸쳐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거였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해온 나라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수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가 말한 게 이거였습니까? 마수드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뭘 찾았는데? 건설 붐 시기 기록이랑 제재 시기 기록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다 빠진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공사를 마무리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어요. 제재 때도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마수드 선배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보이나? 솔직히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건지. 이익이 없어서 떠나는 게 정상인 세계에서 이익이 없는데도 남는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억에 남죠. 그래. 기억에 남아.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기억에 남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자산이야. 마수드 선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알지? 거기 지나가는 선박이 하루에 몇 척인 줄 아나.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이야. 긴장이 올라가면 모든 선박이 위험해지는데 그래도 국적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거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분쟁이 격화되면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은 전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어떤 국적은 더 긴장해야 하고 어떤 국적은 덜 긴장해도 되는 거야. 한국 국적 선박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굳이 먼저 건드릴 이유가 있는 나라도 아니지. 왜요? 적이 아니니까. 마수드 선배가 저를 봤어요. 한국은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한 적이 없어. 우리 영공을 폭격한 적도 없고 우리를 겨냥한 제재를 주도한 적도 없지.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미국이 하는 일에 전부 동의하는 나라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한국은 적이 아닌 거야. 적이 아니면 굳이 먼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과 맞물렸습니다. 한국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경고가 왜 반복됐는지,
한국 관련 시설 인접 구역의 피해가 왜 적었는지 그게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했었죠. 그 계산의 바탕에는 이런 역사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적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위기에도 남아서 맡은 일을 끝내온 나라.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전장의 계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석실로 돌아와 한국 파일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역사적 관계 패턴 분석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겁니다. 관심 밖의 나라라고 치부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했으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의 체계만 보느라 바로 옆에서 조용히 쌓여온 기록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그걸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방어가 무너지고 기존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진짜 막아내는 나라가 어딘가를 찾기 시작한 순간. 숫자가 가리킨 이름, 전장이 증명한 이름, 적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이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조용히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이름. 전부 같은 나라였어요. 원래 그런 선택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꺼지지 않았어요. 26년 동안 믿어온 기준이 있었습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것. 이익이 있으면 오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 그게 이 세계의 유일한 문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문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석관인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점이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실제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다중 공격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복합 편성된 동시다발 타격. 이전보다 규모가 컸고 밀도도 높았죠. 시간대와 방향까지 추정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안에는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소와 달랐죠. 모르는 사람들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보여줬으니까요. 방공 담당관이 현황을 보고했어요. 현재 가용한 방어체계의 상태, 요격 가능 범위, 동시 대응 가능 횟수. 숫자를 나열하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말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숫자 자체가 감정을 만들고 있었죠. 보고가 끝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 기준을 믿어왔거든요. 러시아제 체계와 자체 개발 역량,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산 장비까지 보강한 방어 구조가 이란의 근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향으로 예산을 쏟았고 인력을 키웠고 독트린을 설계해왔어요. 그 기준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장비 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죠. 2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 그 기준 안에서 분석하고 보고하고 판단해온 사람이거든요. 기준이 틀렸다면 제 26년도 함께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한국 체계가 실전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했고 변수 통제도 했으며 반복 검증까지 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자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무게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길어졌어요. 화면에는 오늘 밤 예상 공격 시나리오가 띄어져 있었고 옆에는 현재 방어체계의 예상 대응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이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었죠.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후배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반박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 문장이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그 한마디가 드러내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요격률 30%를 처음 확인한 새벽. 이스라엘 데이터 옆에서 발견한 한국이라는 이름. 변수를 전부 지워도 끝내 남았던 운용 장비. 건드리지 마라는 반복된 경고. 폭격 속에서 한 명을 찾으러 나간 외교관. 전쟁 중에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나라의 기록.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방 안이 멈췄어요. 선임 분석관이 저를 봤습니다. 26년 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카잼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온 방향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을 전략적 검토 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무기 체계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의 관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해요. 방공 담당관이 끼어들었죠. 체계를 오늘 밤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오늘 밤은 현재 체계로 버텨야 해요. 하지만 오늘 밤 이후의 방향은 지금 정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도 이렇게 앉아서 침묵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임 분석관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말을 못하는 침묵이었고 지금은 말이 된 뒤의 침묵이었죠.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동맹도 아니지만 적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적이 아닌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선임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는 해봅시다.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26년이 걸렸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후보로 공식 검토한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수드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 결과를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말했구만.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마수드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사람이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26년 걸렸네. 저도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는지 안도의 웃음이었는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분석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한국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인 기록으로 시작했던 그 파일이 이제는 공식 검토 안건의 기초 자료가 될 참이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데이터는 처음부터 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전 결과도 현장의 경고도 역사의 기록도 전부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질문이 시작됐어요.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나라와 함께 갈 것인가. 그날 이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장비는 교체하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협상하고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다른 문제거든요. 관계는 한쪽이 원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민 손을 잡을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잡은 뒤에도 놓지 않을 신뢰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 대상이 아니라 전략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만이 아니었어요. 외교, 인프라, 에너지 협력, 기술 이전. 한국이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분명해졌습니다. 무기 하나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신뢰를 쌓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건 단순한 경제 성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뢰 기반 국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표현을 정보 보고서에서 종종 봤지만 실체를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실체를 데이터와 현장 기록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질문 하나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26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해온 사람들에게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건 우리의 전략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이 주제를 처음 꺼낸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는 강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고요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강대국이라서 두려운 나라는 많습니다. 군사력이 압도적이라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종류의 위험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무게는 군사력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인프라를 짓고 위기에도 떠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워온 나라. 그런 나라가 적이 된다는 건 단순히 전장에서 맞붙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와 외교와 기술과 신뢰의 네트워크 전체가 반대편으로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문장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었죠. 현장에서 데이터에서 역사에서 모든 방향이 같은 답을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늦게 읽었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파일을 열었어요. 개인 기록에서 시작해 공식 검토 자료가 된 그 파일이 이제는 전략 기준 문서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어요. 전략적 재정의 한국은 선택지가 아닌 기준.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6년이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국제관계를 분석해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것. 그게 이 세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생각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한 친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선택은 존재합니다. 위기에 남는 선택.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선택.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는 선택. 그런 선택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그건 더 이상 하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의 자리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테헤란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에 희미한 빛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폭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죠. 마수드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그 나라야. 저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석이 아닌 확신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